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통기마을 여러분. 6월 2일 목요일 맞나요? 네, 벌써 목요일. 내일 하루는 금요일. 그다음 또 주말. 네, 신나는 목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맨 노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 좋죠. 네. 저도 어제 친한 친구들하고, 친해진 친구들이죠. 친해진 친구들, 저보다 나이 많거나 적은 섞여 있는 친한 친구들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천재 중에 천재 경제학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경제학자 케인스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샴페인을 더 먹었어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케인스가 상당히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샴페인을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경제학자 중에 성공했던 거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케인스죠. 근데 케인스는 원래는 탑다운으로 하다가 망했어요. 중간에 잘 하다가 중간에 망해가지고 바텀업주의자로 변신을 했죠.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경제학자로서 성공한 게 아니라 투자자로 변신을 해서 성공한 아주 놀라운 케이스가 케인스였다. 그래 보통 천재가 아니구나.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바꿀 수 있는 수준의 천재구나. 그것도 아주 재미난 대목이 되겠습니다. 케인스와 관련해서. 자, 오늘 장 한마디. 연준은 자산시장의 속도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인가? 오늘 장을 보면서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연준은 자산시장의 고공행진을 지금은 썩 원하지 않는다. 왜? 수요 측의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조절되어 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지금 연준 인사들의 공통된 또는 합의된 또는 컨센서스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QT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국채 300억, MBS 175억으로 총 475억이고요. 향후에는 국채가 600억이 넘고 MBS가 300억대가 되면서 950억 달러가 이제 월에 빠져나갈 예정이죠. 자, 이것은 미국의 그 분석기관들은 약 0.75에서 1% 정도 금리를 올린 그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그 귀에 빡 박히는 게 어제 발언이 있었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발언이었어요. 이 수습 발언이 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조금 안심하던 시장이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거로 보여지는데 일단 먼저 라파엘 보스틱 연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도록 하죠. 김성수 애널이 정리한 내용인데요. 9월 금리 동결 발언이 연준 풋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본인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가능성과 이론에 입각한 것이지 정책 기조에 대한 심도 있는 반론이 아니었다. 9월 동결은 소설책에서나 그럴 법한 이야기다. 네, 9월 동결 발언의 배경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매우 강하고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본인은 현재 연준의 정책 긴축과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경기 침체 시그널은 아직까지 없고 모멘텀은 충분히 견조하다. 연말 기준금리는 자기로서는 2.0에서 2.5% 사이를 희망을 하는데 만약 이 수준에서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까지 금리가 오르더라도 충분히 편하게 느낄 것이다. 지난주의 반등, 그래서 5월달 합산으로도 시장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던 그 반전을 이루어낸 시장의 컨센이 뭐였나요? 제임스 블러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연말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3.5%. 그건 아니겠구나. 그건 아니겠고 50pp 3방 때려서 올려놓고 나서부터 2달 쉬면서 9월 달에 고민 좀 하겠구나. 그래서 결국 한 연말에 한 2.75% 정도 수준? 아니면 좀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시장이 올랐죠.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컨센서스를 만들어준 작곡가가 있었으니, 자, 그분이 라파엘 보스틱. 네, 라파엘 보스틱. 그분이 9월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이고, 시장이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네, 그렇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라파엘 보스틱 총재께서 수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습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채권 강세, 채권 금리 상승이 재점화됩니다. 채권 금리가 어제도 꽤 올랐거든요. 어제도 꽤 올랐어요. 자, 2.7%대였던 10년물 국채가 어제 2.8% 중반까지 갔죠. 오늘은 얼마? 2.911%. 네. 어제 2.849. 2년물은 2.6477. 어제는 2.56. 거의 10bp 가까이 올랐어요. 자, 30년물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어제 3.05에서 3.06이니까요. 그다음 5년물은 2.82였는데 2.916으로 거의 10pp 가까이 이것도 올랐습니다. 자, 3개월물도 올랐는데요. 1.06에서 1.13으로 올랐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6월 달이 왔으니까 또 50pp 반영한 3개월물은 그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자, 금리가 올라서인가요? 달러 가치가 상당폭 올랐습니다. 자, 그동안에 좀 약세였었죠. 계속 약세였는데 사실은 유럽에서 중앙은행에서 이제 7월부터 거기도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고 마이너스 0.5는 해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 유로가 강세였었는데요, 그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 금리 올리는 것보다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게 훨씬 빠르죠. 그리고 또 오늘 실제 금리가 올라가자 달러도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02.54 달러 지수 102.54 전일 대비 0.78% 상승했고요. 이 부분은 유로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로가 떨어졌고요. 1.065를 기록을 했습니다. N은 닥치고 약세입니다. 지금 1%대의 초약세 가치 폭락을 해주었어요. 130.20입니다. 오, 130.20.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대책이 없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긴축할 생각은 없고 현재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130.20이 얼마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달러 위안이 6.6964로 약세, 달러 원도 1247원 50전으로 38원까지 갔었죠. 38원에서 이제 한 10원 정도 다시 올라가면서 약세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화는 다른 통화 대비로는 그렇게 큰 약세가 아니다. 유로화 대비로는 1328원 83전 1328원, 예, 30원이 아니에요. 1328원. 자, N으로는, 자, 올해 들어와서 제가 이걸 체크한 기준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올해 최고가입니다. N1이 100엔당 958.18. 958.18. 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진짜 신기한 게 원래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할 때 도요타가 약진을 하고 현대기아차는 좀 어렵지 않아?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번에는 좀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못 만드니까. 이번에는 그냥 만들기만 하면 따봉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약세가 되면서 끝이 종가가 저가로 3대 지수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핀비즈닷컴을 통해서 현재 어떤 분위기를 보여줬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오늘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115달러 강세를 유지하면서 올랐고요. 아마존은 이제 분할 이슈가 있죠. 그래서 올랐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S&P가 0.75% 떨어진 4101, 다우는 0.54% 떨어진 32,813, 나스닥은 0.72% 떨어져 11,994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내린 종목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치고는 하락폭은 어떻습니까? S&P가 0.75고 나스닥이 0.72%니까요. 5월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하락폭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래서 5월 달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은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달러 강세가 재점화된 상황에서 이게 왜 재점화됐냐를 보면 앞서 라파엘 보스틱 발언도 드렸습니다만 조금 이따 다른 사람 발언도 드리겠습니다만 연준의 스탠스가 약화되지 않았어요. 연준은 지금 주가 떨어지자 주가 부양 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스탠스를 조금 낮추는, 인플레이션의 매파적 태도를 좀 낮추는 그런 거 없었어요. 사실 하나도 없었으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반영을 했는데 예전 5월달 같았으면 어땠냐면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 훅 떨어지고
좋은 발음 나오면 훅 오르고 훅 했었는데 지금 6월달 들어와서 약간 그게 좀 낮아졌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좀 낮아졌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연준의 스탠스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받아들일 것이냐, 어느 정도로 그래 이 정도는 그렇게 되겠지라고 받아들이는지가 지금부터는 핵심이다. 그거 예전에 말씀드렸던 일종의 그 적정 멀티플을 찾는 과정이다. 5월 달에는 닥치고 정신 없었고 그냥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난리가 났었고, 이제 한 달 얻어맞고 두 달 얻어맞고 나니까 정신을 차렸어요, 시장이. 자, 이제부터는 적정가를 매기는 과정을 할 것이고, 금리 대비 적정가가 얼마일 거냐를 생각하게 되는 과정들로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달러도 강세됐고 금리도 올라 버리니까 유가 빼고는 나머지 원자재 가격이 대체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특별히 곡물가락이 굉장히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좀 아시는 분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산 소맥이 4.33%,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추가 하락했고, 옥수수는 3.11% 떨어졌고요. 대두는 0.37% 올랐습니다. 자, 알루미늄은 2.01% 떨어졌고, 니켈도 0.83% 떨어졌습니다. 팔라듐도 0.29% 떨어졌고요. 구리는 0.65% 소폭 올랐습니다만 9,500달러대로 옛날보다는 약간 밀려있는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크립토는 박살났죠. 네, 비트코인 6.52% 떨어지면서 29,000달러대, 이더리움은 7.2%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크립토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없어질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크립토의 재앙이 시작됐다. 네, 윈터가 왔어. 크립토 시장 확실하게 윈터가 왔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없어질 거로 보여지고, 그러나 여기서 살아남는 크립토들은 몇 년 뒤에 훨씬 더 지금보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건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는 총재들의 발언 한번 들어보죠. 제임스 블러드가 드디어 또 그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거시경제 상황이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연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연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예. 그다음 미국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훨씬 웃돌았으며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마지막으로 봤던 수준이다. 이거는 1970년대는 오일 쇼크 났었을 때잖아요. 오일 값이 몇 배로 올랐을 때니까. 그다음에 이는 미국의 안정적 물가를 선사할 것이라는 연준의 신뢰성을 위협한다. 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신뢰할 만한 연준 조치 없이는 고정되지 않을 것이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변동성이 큰 실질 경제 성장의 새로운 체제, 레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블록화 경제 등등과 함께 향후에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이냐, 블록화가 정말로 고착화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물론 첨단 기술 중심으로 블록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는 글로벌리 그동안 20년간 이어져 왔던 평화의 시대, 사실은 경제는 디플레 평화의 시기, 모든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는 시기가 끝나고 인플레 시대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에 독일 책방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독일 책방에서 피터 자이안의 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거든요. 거기에서 이 블록 경제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피터 자이안의 얘기를 조금 들을만 할 거는 같습니다. 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총재도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여기서 더 올리려면, 즉 75bp 정도까지 올리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경제가 강할수록 연준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둘 다 약하면 일을 덜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속도를 바꾸려면, 금리를 더 세게 올리려면 펀더멘탈 가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이 경우 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때까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라파엘 버스틱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작은 위험만 초래할 것이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나는 그때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급 병목 현상을 초래한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경제에 가해졌다. 당시에는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인식하고 있다라는 건 뭐죠? 우리는 충분히 적절하게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것이다. 그것이 어제 바이든과 파월의 회동으로 더 드러난 대목이고, 오늘 미국 공유의 하락은 역시 그 회동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5월 제조 구매관리자 PMI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57.0으로 나왔고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 반면에 공급관리협회 ISM이 뽑는 5월 제조업 PMI는 56.1이 나왔습니다. 4월에는 55.4였어요. 근데 4월보다는 조금 오르는, 조금 엇갈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 노동부의 그 구인구 이직 보고서를 보면 4월에 채용 공고가 1,140만 명이 나왔습니다. 전월에 비해서 45만 5천 건 감소를 했는데요. 1,000만이 넘는 것은 굉장히 그 고용 상태가 화랑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발적 퇴직 비율은 440만 명, 해고는 120만 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건설 지출은 전월비 0.2% 증가하면서 연율 1조 7,448억 달러였고요. 예상치 0.5%보다는 조금 덜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연준 베이직북이 발표됐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제일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 지역이 약간 혹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4개 지역은 보통의 성장세, 그 다음에 4개 지역은 또 다른 4개 지역은 직전보다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대다수의 지역은 제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소매 부분은 물가 상승으로 약간 둔화되었고, 주택 부분은 높은 가격과 금리 상승으로 약세가 관찰된다라는 베이직북 내용이 있었습니다. 12개 지역을 분석을 하는데요. 지난달의 베이직북보다는 경제의 성장에 대한 톤이 조금 약해진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수출입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요. 5월 수출이 21% 증가했습니다. 물론 수입은 더 많이 증가, 30%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가 2달치째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뉴스 중에 눈에 띄는 거는 오늘 블룸버그가 아니죠. 이거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가 발표가 됐는데, 세릴 샌드버그요. 페이스북 그 임원이죠. 세일 샌드버그가 14년 만에 페이스북을 퇴직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한국 시장은 야간 선물 시장에서 0.4% 정도의 주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입 동향 중에 라면이 엄청 느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